예전에 김건모 씨 노래 제목 중에요. 아름다운 이별이란 게 있는데 근데 정말 남녀 사이에 아름다운 이별을 진짜 못하는 겁니까? 이인철 변호사님. 네. 지난해 1월에 발생한 일인데 30대 남성과 여성이 이제 연애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2개월 후에 이 여성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어허. 그래서 이제 전 남자친구한테 이제 헤어지자 이별을 통보하니까 네. 이 30대 남성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이 여성에게 한 통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뭐라고요? 근데 이 여성이 그 문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나체 사진이 나왔던 거예요. 아이고. 이 남성이 이 여성의 나체 사진을 찍었는데 네. 그 나체 사진을 여성에게 보내면서 네. 자 이대로는 못 넘기겠다. 허허. 다 같이 죽자. 허허. 이렇게 이제 여성을 협박해서 여성이 고소를 해서 이 남성이 처벌받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아니 김동철 교수님 무슨 전 여자친구 그냥 여성이 무슨 물건이에요? 못 넘기겠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체? 보통 이제 이게 이별 범죄에 대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뭐 사랑 누구나 할 수 있죠. 자, 사랑을 했으면 사실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누구나 사실 뭐 애착관계 사랑을 하면 애착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생기잖아요. 그러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착이 과도하게 병적 증상처럼 나타나서 결국 헤어지지 못하겠다. 네. 그리고 헤어지지 못하니까 하나의 어떤 의미를 두고 네. 자 방해를 하는 것이죠. 아하. 자 그래서 뭐 사진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사랑했었을 때에 나눴던 여러 가지의 증거들을 네. 오픈하면서 사적인 것들을 오픈하면서 아하. 못 떠나게 하는 방법 네. 이제 이런 것들인데 넘긴다 못 넘긴다 물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자 이런 사고 자체가 이별 범죄의 아주 핵심적인 사고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아하. 그런데 여성 입장에서는요,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정말 자신의 정말 이거 입에 담기도 진짜 송구스럽고 민망합니다. 자신의 신체가 찍힌 사진을 떡하니 문자로 받았을 때 기분이 정말 어땠을지 소름이 쫙 끼쳤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때 사귀었던 전 남자친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나에 대해서 너무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체 사진 한 장 보내면서 다 죽자라고 했을 때 특히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를 여자친구가 이 여성분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네.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또 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나의 사진이 어디까지 유포될 수 있을까? 맞아요. 내 사회적 평판이 얼마나 깎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 어떻게 보면 자살까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거든요. 네. 아마 용기 내서 경찰에 신고하신 게 대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로 이제 정말 용기를 낸다는 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인철 변호사님, 이 남자 정말 이 몹쓸 짓을 한 남성 한때는 이 여성과 좋아했던 감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남성이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변명을 했어요. 왜 드라마에 그거 있었죠. 다 부셔버리겠어. 그 배신감 때문에 이 자신이 사랑하던 여자가 다른 남자친구가 생기니까 이 배신감 때문에 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이제 변명을 했습니다. 아니, 앞서도 우리 김동철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아니, 한 번 사귀면 무슨 쭉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단점도 보일 수 있고, 그래서 좋았던 감정도 식을 수 있는 거잖아요, 김동철 교수님. 이게 사실 욕구 충족 인간들 누구나 있잖아요. 사랑을 받고 싶어 하고 네. 그리고 또 만약에 사랑이 깨진다면 그 부분에 수용을 할 수 있는 자세들도 필요한데 네.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네. 보통 이런 경우가 더욱 강력한 범죄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내가 뺏겼고 도저히 이 사람이 이제 올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계속 사로잡히면 네. 상황 판단력이 끊어지기 때문에 충동이 상당히 심해집니다. 충동 장애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또 결국은 사실은 집착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네. 이 범죄가 사실은 가지마가 아니고 결국은 서로의 관계가 깨졌다 하더라도 네. 집착적으로 계속 몰입합니다. 아하. 그래서 사실 가족들까지도 네. 피해를 주는 이런 아하. 상황으로 발전할 수는 있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언론에서 한때 리벤지 포르노라는 표현까지 등장을 했어요. 이별 범죄 과정에서 예전에 연인의 어떤 은밀한 부분을 촬영한 영상을 보내면서 복수심에 불타는 그런 범죄가 있었는데 물론 최단비 변호사님 이건 영상은 아닙니다만 이 여성 입장에서는요. 정말 온몸이 쭈뼛쭈뼛 그리고 공포감에 시달렸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법원은 이 남성에게 협박죄를 적용을 했습니다. 협박죄를 적용을 해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도 명령을 했습니다. 아하. 근데 실형 6개월이라고 하면 지금 보시는 분들이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네. 왜냐하면 여성 입장에서는 본인의 나체 사진을 남성이 주변에 뿌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주변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인터넷에 이것이 유포되고 나면 더 이상은 회수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요? 이것을 회수하기 위해서 본인의 시간 그리고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것이 들어가도 완전히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여성이 느끼는 그 협박의 강도는 굉장히 높았을 그러겠네요. 겁니다. 그래서 법원은 사진을 피해자의 주변 사람이나 또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겠다는 내용이 협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라면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인철 변호사님, 네. 법원의 선고 내용 중에 이런 것도 있네요. 이 남성에게, 이 정말 몹쓸 짓을 한 남성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도 받아라. 이 말은 실제 유포는 안 했지만 이 촬영한 것도 뭔가 이 성폭력에 해당된다고 보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 범행은 다른 범행보다 굉장히 좀 재질이 나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실제로 유포는 되지 않았지만 충분히 유포될 가능성도 높고 또 이 여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도 굉장히 재질을 안 좋게 본 건데 아하. 저는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젊은 연인들이 있으면 꼭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뭘까요? 있어요. 보통 이제 젊은 연인들이 그냥 재미삼아 장난삼아 그런 걸 찍는 걸 동의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자 같은 경우에도 아이 뭐 남자가 또 좋으니까 아하. 한번 그냥 찍자 나만 볼게. 네. 절대로 찍으시면 안 됩니다. 네. 자, 왜냐하면은 만약에 헤어질 경우에 그게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남자가 협박을 할 수도 있고 아하. 아니 뭐 실수로 유출이 될 수 있잖아요. 한번 유출되면 얼마나 그 큰 타격입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절대로 이런 사진은 찍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네. 그 아까 앵커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그 리벤지 포르노라는 말을 되게 사용하기가 조금 그렇다고. 네. 근데 현재도 지금 그런 용어에 대한 말들이 많거든요. 어허. 왜냐하면 리벤지 자체가 복수란 뜻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복수한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네. 근데 헤어진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뭔가 잘못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리벤지라는 말도 그렇고 포르노라는 것 뜻이 약간 음란물의 의미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요즘에는 리벤지 포르노라는 표현보다는 디지털 성범죄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이것이 근데 워낙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표현들이 사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좋은 지적 해주셨어요. 정말 언론에서도 조금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그냥 흔히 쓴다고, 다른 매체가 쓴다고 이걸 그대로 따라할 게 아니라 심사숙고해서. 왜냐하면 그 피해자에게는 이런 표현 자체가 또 다른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전국에 있는 금은방이 지금 위험에 빠졌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순간적인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았던 이 여성의 행동이 금은방 CCTV에 포착됐는데요. 네. 눈 크게 뜨고 봐야 알 수 있는 이 여성의 행동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허, 네. 네, 충북 청주의 한 금은방인데 60대 여성이 주인과 대화를 하더니 귀걸이가 걸려있는 가판대로 향합니다. 네. 여기서 마치 물건을 고르는 것처럼 보였어요. 네. 근데 여성이 이렇게 잠시 뜸을 들이다가 네. 주인을 힐끔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아하. 이렇게 바라봤죠. 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물건을 몇 개 집어들고 왼쪽 주머니에 저 귀금속을 넣었던 겁니다. 아하.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주인에게 다가와서 대화를 하는데요. 네. 잠시 대화를 하다가 다시 오겠다는 듯한 이런 동작을 취하더니 네. 유유히 이렇게 주인이 바라보고 있는데도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아하. 저 출입문에서 순간적으로 빨라지는 저 발걸음부터 뭔가 좀 석연치 않았는데요. 그러네요. 저렇게 귀금속을 훔친 여성은 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고 합니다. 이야, 이거 진짜 홍순빈 아나운서 설명이나 이 자세히 안 보면요. 그냥 아무 일 없었듯이 물건 보고, 마음에 안 드네요. 또는, 야, 이거 마음에 드는데 지금 제가 돈이 없으니까 다음에 또 올게. 이거 꼭 다른 사람한테 팔지 마세요. 아마 그런 손동작하고 나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저렇게 택시를 타고 도주해버린 저 여성. 금은방 주인 입장에서는 나중에 알았을 텐데 저 사람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다행히도 검거를 했습니다. 와, 다행이네요. 네, 그 설 연휴 때 아마 이 또 하면서 다녔나 봐요. 네. 설 연휴 때는 이렇게 순찰 강화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강화를 해서 이제 순찰을 하던 중에 피해 사실에 대해서 입수를 하게 된 겁니다. 아하. 그래서 CCTV를 딱 보면서 이 여성이 범죄자겠구나라고 해가지고 특정을 해서 이제 검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CCTV는 있지만 정말 눈여겨보지 않으면 저게 범죄가 일어났는가? 눈을 의심할 정도로 순식간에 정말 그 찰나에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자, 경찰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저것 주문을 여러 개를 이렇게 한 거야. 이것도 보여달라, 저것도 보여달라, 이런 식으로 다 할 것 같이 하면서 좀 환심을 한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보여달라는 거 이제 진열해 놓은 거 이렇게 꺼내고 이럴 때, 그때 이제 이렇게 몰래 주머니에 넣는 어떤 그런 적이죠. 5번에 걸쳐서 이렇게 한 거로다 저희들이 확인해서 인지를 했죠. 신고를 저희들이 그때 이제 구정 연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 주변에 이제 시내 순차도는데 이제 그런 피해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접하게 된 거죠. 아, 그런데요. 저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이인철 변호사님 60대 여성이랍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요, 이 60대 여성이 한두 군데만 이 절도를 한 게 아니라 청주 지역 금문반 5군데에서 이런 절도 행각을 해서 220만 원어치 기금석을 이제 훔쳐가지고 네. 이제 모두 현금화해서 사용한 그런 혐의로 모두 현금화예요? 네, 잡혔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인철 변호사님 뭔가 저렇게 훔친 곳을, 훔친 물건을 받아주고 돈으로 바꿔주고 하는 데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작물범, 속칭 작물압이라고 하는데 아, 그러네요. 이 작물범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훔치는 사람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우리 법에서도 이 작물죄를 굉장히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작물범이 없으면은 이 절도한 사람이 팔 게 없으니까. 팔 데가 없네요, 진짜. 팔 데가 없으니까 이런 범행을 안 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 경찰에서는 이 여성이 어디에 팔았는지 거기를 좀 집중적으로 수사를 해야 돼서 만약에 이 그러네요. 작물아비가 만약에 있으면은 그 작물아비도 좀 검토해야 될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거기까지 또 파헤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공생관계잖아요. 진짜 심하게 말하면 범죄를 저지르고 그걸 또 물건을 팔아주는 곳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여성이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텐데 뭐라고 했을까요? 검거 이후에. 검거 이후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우울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기금속을 보게 되면 훔치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라고 진술을 했는데요. 네. 근데 동종적과 육범입니다. 어허. 네. 그리고 이런 거를 저희가 뭐 만약에 그 진술대로라고 여성의 진술대로라고 하면 병적 도벽인데요. 병적 도벽의 경우는요. 쓸모없는 물건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물건들을 수혜 그리고 사용 목적 없이 훔치는 것을 보통 병적 도벽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런 경우는 조사를 해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의 진술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조사를 해보고요. 그 네. 병적 내역 같은 것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경찰이 고지고대로 믿지는 않을 거고 어쨌든 그냥 동정증과 육범이라는 얘기는 김동철 교수님 앞서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말씀처럼 좀 진짜 병적인 것도 있나 이제 습관이라는 것은 시청자분들도 아마 생각하실 것 같아요. 지금 김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네. 사실 뭐 병적인 부분들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절도광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맞는 것 같고요. 절도광. 아하. 절도광이다. 그러니까 충족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훔치고 네. 그리고 또 이 훔친 거에 대해서 사실 스스로가 안도감이 느껴지면 그게 또 쾌감으로 오거든요. 아하. 자, 이러니까 반복적으로 하는 것인데 네. 자, 이렇다면 실제로 얘기하신 것처럼 습관성 절도냐 네. 아니면 충동 도벽이냐 뭐 이게 사실 병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2001년도에 헐리우드 스타 위노나 라이더라고 하는 유명하잖아요.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네. 뭐 조니 탭의 애인이기도 했었고 그랬죠, 네. 외국인이었기도 했었고. 네. 근데 이 양반이 사실 절도광처럼 이게 사실 병적인 문제로 습관성 절도가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슈가 됐었던 것들이 있는데 네. 자 이렇게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네. 사실 검거 이후에 이런 우울증이라든지 병적 문제가 있다라고 네.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아하. 제가 봤었을 때는 절도광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 자, 저 금은방 절도 사건이 일어난 것은 충북 청주였습니다. 그런데 저 남쪽 김해에서도 갑자기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금은방에서 김해 금은방에서 이제 이 사장님은 이날 큰 건을 올릴 수 있을 거란 기대감에 부풀었을지도 모르는데요. 허허. 바로 이 남성 때문이었습니다. 네. 이 남성의 모습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은방에 들린 남성이요. 먼저 목걸이에 관심을 보입니다. 목걸이를 착용해 보고요. 왼쪽에 팔찌를 착용합니다. 네. 그리고 저렇게 팔찌를 착용하고 오른쪽에도 팔찌를 착용해요. 어허. 이렇게 목걸이와 팔찌를 뭐 착용한 주렁주렁하네요, 남성은요. 네. 이렇게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마치 좀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 듯한 그러네요, 네.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네. 손거울을 들어서 허허. 목걸이를 확인해 보기도 하고요. 네. 사장님 입장에서도 이날 큰 건을 올릴 수 있을 그러겠네요. 거란 기대감에 아하. 냉장고에서 캔커피까지 꺼내서 남성에게 그럴 수 있죠, 건넵니다. 네. 남성이 이제 받아드는데 네. 더 이상 귀금속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휴대전화를 바라보고 커피를 네. 마시고 있습니다. 아하. 다 마신 커피를 사장님한테 전해주고 사장님이 커피를 버리려고 하는 저 순간 네. 저 순간에 남성이 그대로 주랭랑을 쳤던 거였습니다. 네. 이야, 이게 그러면 김동철 교수님, 저 모든 게 한편의
잘 짜여진 저 범죄를 하기까지 시나리오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사건 중에 좀 웃기는 웃었는데 네. 너무 갑작스러운 그러니까요, 얘기라서 네. 웃었는데 이게 사실 여유가 있다라는 것은 반복적 경험의 학습이에요. 아하. 범죄도 이건 계획 전략이 없으면 사실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네. 사람의 두려움이 이제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두려움이 하나도 없고 네. 커피를 마시는 여유까지 가지고 있었다. 아마 상당히 비슷한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일 것이고 네. 그리고 상당히 많이 훈련을 한 경험적 네. 학습에 의한 범죄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 앞서 청주에서 금은방 절도했던 귀금속 절도를 했던 60대 여성은 나름대로 뭐라 그랬냐, 귀금속범이 훔치고 싶었다, 우울증 때문에. 그런데 이 남성은 대체 최단비 변호사는 뭐라고 했을까요? 이 남성은 본인이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유흥비와 생활비에 쓰려고 귀금속을 훔쳤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의 상습적인 절도로 인한 동기가 본인의 유흥비, 생활비였던 거죠. 네. 근데 이 남성이 지금 저지른 범죄의 피해품이 팔찌 2개, 목걸이 하나였습니다. 네. 거의 한 400만 원 정도의 피해품이었는데 비싸네요, 네. 근데 경찰이 이것을 다시 회수를 했을 때에는 네. 팔찌밖에 없었어요. 왜요? 그래서 목걸이는 어디 있느냐? 네.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목걸이가 어디 있는지가 왜 중요하냐 하면 이것을 만약에 작물로 팔아가지고 판매를 했으면 이 작물범도 함께 지금 찾아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이 목걸이가 어디 갔느냐라고 물었더니 지금 이 범인은 금목걸이를 잃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허허. 하지만 이것을 경찰이 믿지는 않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경찰은 금목걸이를 찾기 위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냄새가 좀 납니다. 금목걸 잃어버렸대요. 어디 또 혹시 숨겨놓은 거 아닐까요? 그런데 이인철 변호사님, 범행 장소, 최근에 진짜 금은방 절도 사건이 유독 많이 전해지고 있어요. 이런 곳을 좀 택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좀? 이 20대 남성이요, 지방, 시골 같은 데 가서 좀 나이 드신 분이 금은방 주인인 곳을 택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나이 드신 분을 좀 속이고 빨리 도망가기 쉽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금은방 주인도 참 피곤하시겠어요. 커피도 주시면 안 되고 이상하게 훔쳐가서 세상에. 계속해서 집중하시는 아까 분 같은 경우에도 여성분이 거울 보는 것도 지켜봐야 되고 그러니까요. 또 커피를 줘도 이 사람이 또 커피 잔을 버리려고 하면 또 도망갈 수 있으니까 뭐 커피 주시는 호의도 좋겠지만 좀 집중을 해서 이 사람이 절도를 하는 아닌지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금은방 주인분들 입장에서는요, 모처럼 온 손님 또 그냥 가실까봐 이 커피 다 마셨으니까 좀 버려주세요 하면은요, 아이고, 제가 버려드릴게요. 이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만약에 커피 버려주세요 할 때 이 뉴스를 보신 다음에, 뉴스파이터 보신 다음에 저쪽에 쓰레기통 있으니까 저쪽에 갖다 버리세요 할 수도 없잖아요. 이렇게 불친절 하면 더 안 옵니다라고 할까 봐요. 그런데 예전에 최근에요, 해외 어떤 금은방이 나왔는데요. 문이 저절로 잠긴대요. 그래서 그 절도범이 저렇게 물건 보는 척하다 도망가려다가 문이 잠겨 있어가지고 다시 주인한테 와가지고 물건을 반납했지만 결국 쇠고랑을 찾는 그런 해외 토픽이 있었거든요. 물론 설치 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것도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두 절도범 딱 잡혔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보석으로 자택에 이제 구금 상태인 것은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시청자분들께서 이게 지금 며칠 지난 뉴스를 왜 이 뉴스파이터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걸까 궁금해하실 텐데요. 최단비 변호사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횡령 그리고 삼성에 대한 뇌물 등의 여러 가지의 혐의로 지난해 3월 22일에 구속됐습니다. 네. 구속이 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서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구속 기간이 이제 아직 얼마 남진 않았지만 아직 구속 기간이 있었고 그리고 재판부가 변경됐기 때문에 충분한 심리가 어렵다라고 해서 이제 보석을 청구를 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저께죠. 6일에 네. 조건부로 보석이 허용이 돼서 현재는 자택에 구금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역시 우리 최단비 변호사님이 방송을 아시래요. 지금 하나씩 이제 푸시겠다 이제 그 말씀이시죠. 자, 그러면 당시에 보석으로 풀려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습만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이라도 빨리 밖에 나오는 게 집에 돌아가는 게 건강에 대해서 그 안전을 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 대한민국 최고의 사기꾼 이명박! 네가 어디 보석으로 나와! 다시 깜빵으로 들어가! 이명박! 깜빵으로 들어가! 보신 것처럼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 논현동 자택은 경비가 삼엄합니다. 그래서 이 외부인 출입까지도 자유롭지 못할 정도로 지금 통제가 삼엄한데, 그런데요, 저희가 이제 하나씩 풀어볼까 합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당시 걸음걸이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변호인이 보석을 신청할 때 여러 가지 네. 사유를 주장했는데 아하. 그 중에 하나가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졌다. 굉장히 위중하다고 또 주장을 했어요. 네. 자, 그러면 건강이 얼마나 나빴을까? 그 전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그 구치소에서 법정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이런 장면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벽을 잡으면서 굉장히 좀 힘든 모습으로 이제 막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 보면서 사람들이 건강이 나빠졌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아, 지금 왼쪽 모습이네요. 그렇죠. 왼쪽 모습 보세요. 마스크 마스크 끼고 쓰고. 굉장히 걸음걸이도 터벅터벅하면서 힘이 어허.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네. 굉장히 건강이 안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네. 했었는데 이제 이번에 나왔을 지금 때 벽을 짚네요. 벽을 지금. 짚고 이제 굉장히 힘이 없어 보이죠. 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마치 이인철 변호사님 말씀 들은 것처럼 지금 막 벽을 짚기도 네. 했어요, 지금. 네. 근데 이번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은 어허. 좀 건강하게 그냥 걸음걸이 당차게 이렇게 네. 이제 걸어 나오시거든요. 이때도 지금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나와서 법정, 야, 지금 좀 벽을 보세요. 짚네요. 벽을 아하, 짚으면서 네. 굉장히 네. 힘들어하는 모습 보이시죠. 아하. 네, 그래서 사람들이 건강이 좀 안 좋나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생각할 수 했었거든요. 있겠어요. 네. 그런데, 그러면 보석 결정 이후 동부구치소 나올 때는 어땠습니까? 나올 때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기에 뭐 어허. 굉장히 좀 뭐 휠체어를 타거나 어허. 건강이 안 좋다고 하니까 근데 저 모습 보시죠. 굉장히 벽이 어디 갔어요? 당당하게 그냥 어허.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다.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 저분이 테니스를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아하. 운동도 잘하시고 또 자서전도 보면은 본인이 굉장히 건강하다는 것을 많이 이제 강조를 했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황제 테니스 논란도 네, 있었고. 그래서 네네. 제가 보기에는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투명벽이 옆에 있었던 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렇게 걸음걸이가 혹시 달라질 수 있는 불과 몇 시간 만에 보석 결정 심사가 있기 몇 시간 전에도 저렇게 벽을 짚었는데 지금 저 사진입니다. 그런데 보석 결정 이후에는 어깨도 쫙 펴고 악수도 하고 이 걸음걸이 달라진 이유가 있을까요? 김동철 교수님 어떻습니까? 달라진 이유가 확실합니다. 뭘까요? 자, 이게 달라진 게 두 가지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네. 하나는 정치인, 연예인. 네. 사실 행동 그 자체가 언어거든요. 아. 자, 여론에 대한 어떤 본인에 대한 어필을 하기 위해서 뭐 아픈 어떤 행동을 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렇지 않은 행동을 할 수 있는데 네. 이건 정치나 연예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유명인들이 할 수 있는 하나의 제스처 형식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네, 또 네. 하나는 네. 이건 병적인 문제. 예를 든다면 이제 이런 거죠. 네. 불안 염려가 있으면 네. 실제로 생리적 우울증이라는 게 생겨서 신체에 뭐 급속한 어떤 이제 반응이 옵니다. 네. 그러면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벽을 짚을 수도 있고 네. 우울해질 수도 있습니다. 아하. 자,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구치소 들어가기 전에 그런 모습일 거고 네. 그리고 나올 때는 사실 경쾌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들은 좀 미래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세울 수도 있고 네. 나름대로의 어떤 긍정적인 사고가 발생이 되면 또 네. 경쾌한 발걸음이 또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네. 얘기 드릴 수는 있습니다. 지금 저 걸음걸이 논란이 커지니까요. 누군가는 좀 해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 지금 언론에 접근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법원의 보석 조건에도 있어요. 그런데 이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호 자유한국당 상임 고문직 맡고 있대요. 이런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 언론 인터뷰에서요. 직접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감옥에서 5번이나 갔다 나왔다 해봤지만은 네네. 그 안에서는 곧 죽어도 석방되고 나올 때는 다 그렇게 걷습니다. 그건 뭐 그걸 갖고 비장하게 볼 건 없고 예. 그건 구속이 안 돼본 사람이 하는 소리고 네네. 감옥에 안 가본 사람들이 밖에서 그냥 한다는 소리고 네네. 다 감옥에 들어가 보면 감옥에서 금방 죽어도 나올 때는 다 그렇게 나옵니다. 글쎄요.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감옥에 안 가본 사람 몰라서 하는 소리 일단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네.
저도 물론- 한번 가봐야겠어요. 저렇게 걸음걸이 달라지는지 한번. 네. 그러니까 나와보지 않은 사람은 얘기하지 말라라는 네.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무도 모른다고 얘기하는데 뭐 감옥에서 나올 때는 분명히 뭐 심리적으로 자기가 안정되는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나올 때 행동보다는 그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판정을 받기 전에 그 행동에서 너무 액션이 많다라는 거죠. 벽을 짚고 그다음에 표정이 너무 안 좋고 이것이 너무 극과 극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이 나오는 거지 그 나오는 자체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 뭐 그럴 수 있다라는 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최단비 변호사님, 벌써 지금 이제 좌우 이제 계속해서 지금 인터넷상에 뜨겁더라고요. 이게 논란이.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계속 보여드리는 건데, 앞서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법원이 이 무슨 병 때문에 이제 보석하는 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번에 보석의 조건은 그냥 몇 가지인가요?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보석을 허가를 하면서 굉장히 엄격한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래요? 조건을 먼저 보시면 네. 보증금을 10억 원으로 했고요. 오. 자택으로 주거를 제한했습니다. 오호. 또 배우자, 직계가족, 변호인만 접촉, 즉 집에도 올 수 있고 통신도 저분들만 할 수 있고요. 그래요? 진료 지금 병보석을 신청했지만 병보석은 아니라고 하면서 네. 병원이 필요할 때 병원에 가게 되면 지금 자택으로만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네. 병원에 가게 되면 별도의 법원 허가를 받아야 되고 계속해서 병원에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즉시 보석을 취소하고 다시 구치소로 돌아와라. 구치소에도 얼마든지 의료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네네. 그럼 결국은 저 보석을 하는 것이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봐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법원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구속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돼요. 어허. 그런데 지금 보석을 하면 구속기간이 정지가 돼요. 그래서 네. 계속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인 겁니다. 아. 그러니까 법원이 표현을 한 것처럼 네. 자택에 구금을 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보석을 허가를 하지 않으면 얼마 뒤엔 석방된 상태로 저렇게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 네. 그래서 아예 통신도 제한하고 접견도 제한하고 어허. 자택에서만 구금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엄격한 보석을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일단 보석이 된 날, 보석으로 이제 풀려난 날 첫날 변호인의 접견은 일단 없었대요. 그날 저희가 취재기자한테 물어봤더니 가족들과 일단은 휴식을 취했고요. 외부인이 일단 접촉이 금지됐어요. 앞서 우리 최단비 변호사님이 잘 설명해 주셨죠. 일단 사실상 자택 구금 상태인데 제가 이인철 변호사님, 제가 엉뚱한 좀 질문을 드린다고 시청자분들 그러실지도 모르겠지만 혹시요 저 집에 이제 다른 가족도 살잖아요. 외부 손님이 다른 가족 이명박 전 대통령 만나러 온 거 아니에요. 저 다른 그 따님들 아드님 저 만나러 온 사람이에요. 하러 왔다가 안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하고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아하. 뭐 일단 법에서는 이제 최 변호사님 잘 설명했지만 자택 내에서만 머무르고 외부인과는 접촉 금지. 그러니까 네. 가족과 변호사 말고는 이제 외부인과 접촉 금지입니다. 통신도 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 네.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람이 뭐 나는 부인이나 뭐 자녀들 보러 왔다. 네. 이렇게 하면서 집에서 몰래 볼 수도 있고 어허. 아니면 뭐 쪽지라든지 뭐 그런 문서 같은 거를 뭐 가족이나 변호사를 통해서 외부에 네. 유출할 수도 있잖아요. 네. 이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혹시 증거 인멸이나 뭐 증인을 회유하는 게 걱정되는 게 아니냐.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아하. 하지만 법원에서도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사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지 네. 가족에 대해서 이거를 뭐 금지 요청할 수 없잖아요. 가족이 뭐 외부인과 접촉하지 말라. 그거는 이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이런 조치를 내린 것 같은데 네. 뭐 앞으로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일부러 뭐 네. 법원의 그런 명령을 어길 것 같잖아요. 만약에 이런 준수사항이 만약에 위반되는 게 한 개라도 발견됐다. 그럼 보석이 바로 취소될 수 있어요. 그럼 다시 이제 구치소로 가야 됩니다. 어허. 그래서 그런 위험적인 일을 벌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최단비 변호사님, 그러면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사실상 자택 구금인데 법원이 내걸었던 제시했던 보석 조건을 잘 지키고 있는가 아닌가 이거 누가 감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법원에서는요 네. 이것을 보고를 해라 법원에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보고를 하는 그래서, 기간이 있어요, 그러면? 주 1회 보석 조건을 준수하는 것인지를 보고를 하고요. 네. 주간의 동향을 이제 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서 법원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도 보석 조건을 본인이 준수하지 못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구치소로 다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보석 조건을 준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책임감을 느낄 것이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준수의 또 보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네. 법원으로서는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방 조치를 했다 이렇게 네. 보입니다. 이
보석 조건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이 주체가요, 기관이 관할 경찰서고 더 엄밀히 말하면 지구대에서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택에서 정말 보석의 조건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또 파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주거, 접견, 통신 제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병원 잘 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병원 갈 때도 그냥 아프다고 가는 게 아니라 법원이 그래요, 가도 좋습니다라고 말할 때 병원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동안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보석을 신청하는 그 이유로 이 구치소 들어가지고 건강이 정말 악화됐다. 이걸 이유를 많이 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9가지 병명과 증세를 적었습니다. 9가지씩이나요? 네, 지금 제가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뭐 기관지 확장증, 역류성 식도염, 그다음에 제2형 당뇨병, 한방병성, 네. 그리고 뭐 증세 같은 탈모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가지 병명 진짜 있을 수 있는 것들은 다 적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석방 때요, 앞서도 이제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보석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나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돈을 지급해야 되는데 10억이 나왔어요, 10억. 네, 이 보석을 하려면 보증금을 반드시 납입을 해야 되고요. 어허. 납입이 확인이 돼야지만 석방이 됩니다. 근데 보증금 10억이잖아요. 네. 그러면 10억을 다 내고 나왔는가 아하.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지불한 보증금은 1,000만 원이에요. 왜냐하면 이 보증금이 10억이잖아요. 여기에서 1%만 내면 보증서가 발급이 돼요. 이 보증서는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이 보증서를 발급하는 기관에서 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이 보증금에 이 보석에 대한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보증금을 몰수하게 되면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야 되는데 이것을 네. 내지 못하면 우리가 이 보증서를 발급해준 기관에서 이것을 대신 내주겠다라는 보증과 같은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인 1,000만 원을 내고요. 지금 보증서를 대체적으로 지급을 하고 석방된 상태이고요. 이 1,000만 원은 아들 이시영 씨가 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혹시 9억 9천만 원은 언제까지 내야 된다? 혹시 그런 조건 같은 거 혹시 있나요? 그렇진 않고요. 지금 네. 말씀드린 것처럼 보증을 대신 서준 거죠. 네. 그런데 이 보석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왜 필요하냐면 이 보석의 조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이것이 몰수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몰수 때에 내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군요. 못 내면 이 보증을 발급해준 곳에서 아하. 대신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시청자들한테 팁을 네네. 하나 드리면은 이제 민사소송을 할 때도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거든요. 그럼 법원이 일정 금액을 내라고 해요. 네. 왜냐하면 뭐 부당한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면 상대방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몇천만 원, 몇억 원을 심지어는 공탁을 해 이렇게 하는데 그럼 그 금액을 다 내는 게 아니라 똑같이 그렇군요. 보증증권회사를 통해서 소액만 내고 아하. 이제 그걸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택 구금 상태에서 이렇게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한 명의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이제 서게 됐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주 사태는 우리 건세사에 있어서 가장 불행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해결을 하지 못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문제가 제대로 풀려서 온 국민이 관용과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화합 단결하는 이런 나라가 되기를 나는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동안 이인철 변호사님 뭐 알츠하이머다 뭐 아프다 해가지고 이런저런 이유로 법정에 안 섰는데 나오긴 나온답니까 이제? 이번에는 자진 출석을 한다고 하는데 어허. 뭐 그것도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믿기지가 않는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만약에도 이번에 자진 출석을 하지 않으면 네. 강제 구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허. 그래서 담당 검사가 이제 그 관할 구역인 이제 서대문 경찰서 등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네. 법원이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려줬거든요. 네.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본인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안 왔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번에도 자진 출석 안 하면 그때는 불가피하게 강제적으로 네. 구인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다음 주 월요일인가요? 3월 11일 오후 2시 반에 광주지방법원 법정동 201호 대법정에서 이 열리는 재판에 이제 출석할 예정인데 최단비 변호사님 여기에 지금 눈길 또 끄는 대목이 부인 이순자 씨가 뭐
같이 대동한다, 동석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전두환 전 대통령 측에서 이 동석 신청을 냈습니다. 아. 이 동석 신청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피고인이 심리적인 안정이나 아니면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할 경우에 가족 같은 사람을 동석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하는 제도예요. 그래요? 근데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지금 나이도 고령이고 네. 건강 상태가 안 좋다라고 하기 때문에 네. 이러한 신청에 대해서 허가를 해준 상태이고요. 네. 이 신청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번에는 출석을 하겠다는 의지를 또 보인 것일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이번에 출석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네. 이번에 법원이 불출석을 하는 것에 대비해서 강제 구인장을 이미 발부를 해놓은 그게 상태입니다. 뭘까요? 이제까지는 그러니까 전 대통령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해서 구인장을 발부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출석을 하지 않으면 다음 재판을 또 열어주고 했는데 이번에는 강제로 잡아오겠다는 데리고 거죠. 와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 대통령 입장에서 강제로 구인을 당하는 것은 좀 굉장히 모양새가 좋지 않기 그렇네요. 때문에 이번엔 동석 신청까지 냈기 때문에 출석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일단 다음 주 월요일 날 법정에 나오겠다고 하니까 또 그 내용도 뉴스파이터가 끝까지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요즘 뭐 반려견도 있습니다만 반려묘, 고양이를 사랑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분들이 보시면 정말로 가슴 미어지는 그런 사건입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지난달 충남 홍성에서 한 주민이 길을 걷고 있었는데요. 길에서 쓰러진 고양이 한 마리를 발견합니다. 이 주민은 평소에 고양이에 대한 좀 남다른 애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고양이한테 다가가서 상태를 살펴보니까 목덜미에 심한 상처가 있었고요. 어허. 혈흔까지 보였습니다. 네. 이 주민이 고양이를 가까운 병원에 데려가서 응급조치를 취하는데요. 네. 수술실에 들어간 고양이의 목에서 뭔가 좀 쇠 구슬 같은 게 발견이 됐습니다. 어허. 이게 뭔가 보니까 사람 손톱만한 총알이었습니다. 총알요? 그렇습니다. 허허. 이게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총알이 고양이 몸에 박혀 있었다고요. 지금 저 모습이 홍수민 아나운서. 지금 왼쪽에 있는 사진이 그 피해를 당한 고양인가요? 맞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이 바로 그 쓰러져 있던 고양이의 사진이고요. 네. 오른쪽에 저희가 좀 뿌옇게 처리를 했지만 저 구슬 같은 것이 바로 총알이었습니다. 저 크기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저 총알의 크기가. 사람의 손톱만한 크기가 아하. 고양이의 목덜미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이게 충남 홍성이긴 합니다만 대한민국 땅에서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저게 저 총알이 지금 동물 몸에 박혀 있었으니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지금? 그 동물협회 측에서도 이런 일은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가해를 가한 적은 있지만 총알이 이제 박혀서 발견된 적은 없다고 얘기하는데요. 네. 그래서 혹시 총기 소지법에 대한 위반 등이 있을 수 있을까 해서 경찰에 의뢰를 했다고 하는데요. 총기를 소유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 엑스레이 사진인가 봐요. 아이고. 근데 총기의 목적에 따라서 발급되는 게 다르거든요. 허가되는 게 다르기도 하고요. 혹시라도 탄환을 분석해서 이게 뭐 사제총인지 아니면 불법적으로 뭐 제조된 총인지에 대해서 아마 여부를 조사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 고양이는 지금 보세요. 수술하기 전에 아마 엑스레이를 찍어서 지금 총알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아마 확인하기 위해서 찍었던 것 같은데 최단비 변호사님 지금 고양이 상태는 지금 어떨까요? 이 총알로 인해서 안면 근육 신경이 손상이 됐습니다. 목에 세상에. 탄환이 박혔기 때문에 안면 근육 신경이 손상이 됐고요. 이 안면 근육 신경이 되살아날지 여부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너무 다행스럽게도 이 수술이 잘 끝나서 현재 회복을 하고 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하지만 안면 근육이 신경이 이거 지금 모습인가 보네요. 아이고, 세상에 목에 붕대가 있어요, 지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안면 근육, 고양이, 정말, 우리가 뭐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아프면 모르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제 말을 들었는지 저 고양이도 그러네요. 고양이도 말할 줄 알아요, 냐옹, 뭐 그러는 것 같은데 세상에 얼마나 귀엽습니까? 저런 귀여운 고양이한테 김동철 교수님, 천하의 몹쓸 지금 총알이 박혀 있어요, 고양이 몸에. 지금 현재 한국에 유기동물이 10만 마리 정도가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요? 자, 유기동물이 이렇게 많다라고 위험에 처해 있는 동물이 10만 마리라 보시면 될 겁니다. 네. 자, 이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쓸모가 없다. 그러니까 10만 마리 정도가 되니까 자, 쓸모가 없고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허. 자, 누가 돌봐주지 않으니까 나는 놀잇감처럼 뭐 이렇게 어떻게 대해도 된다.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존중감이 없는 사람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동물 학대가 보통 이제 본인에 대한 쾌감이 먼저거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동물 학대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무가치감이 있거나 아니면 사회적 보복 형태로 이루어진 이런 그 동물 학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심리들이 뭐 사실 모르고 약한 사람들에게 아니면 약한 어떤 약자에게 이렇게 보복을 하거나 쾌감을 갖고 있는다라고 한다면 이 자체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네. 지금 보세요. 안면 근육이 손상됐다 그러죠. 지금 화면 보니까 추정입니다만 저 고양이의 오른쪽 눈이 왼쪽 눈하고 감기는 게 다르잖아요. 오른쪽 이 안면 쪽의 근육이 특히 손상이 좀 심한 게 아닌가. 지금 그런 생각을 일단은 추정을 좀 해봅니다. 지금 고양이가 목에 붕대를 감고 있는 거 보세요. 저쪽에 저 목 부위에 보세요. 지금 안면 근육이 오른쪽이 조금 왼쪽보다는 많이 감겨 있죠. 그래서 오른쪽의 근육이 많이 손상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김윤희 프로페서님, 네, 말씀하시죠. 그 동물 학대에 대해서 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될 것이요. 동물 학대를 할 때 저희가 연쇄살인이라든지 살인범의 징후에 있어서 어렸을 때라든지 아니면 동물 학대를 징후로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작은 것부터 살인을 시작을 해요. 유영철의 케이스 같은 경우도 개를 학대하고 개를 죽인 것부터 시작이 됐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대에 대해서 꼭 범인을 찾아야 되고 그 범인이 저지를 수 있었던 뭐 다른 범죄들이라든지 한 여죄 수사에 대해서 꼭 필요합니다. 네. 지금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게요. 최단비 변호사님, 지금 저 총알이 일단 몸에서 발견됐고 경찰이 아마 저 총알을 유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게 저걸 보면 저게 무슨 수렴용 공기총인지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간인이 그냥 인터넷 등에서 총 제조 방법 또 총알 제조 방법 등을 통해서 만든 건지 이게 만들었다면 정말 더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 고양이에 대해서 이제 항해를 입힌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보호법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김리 프로파일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단순히 동물보호법에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 총기 같은 경우에는 과연 허가를 받은 총기인가 그리고 허가를 받은 총기라고 하더라도 보통은 일정한 장소에 그것을 보관하도록 되어 있어요. 뭐 경찰서라든지 그것을 예, 보관되어 있고 일정한 기간에 시간을 정해서 허가를 받았을 때만 가지고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연 네. 그렇게 제대로 관리되어 있는 총기인가도 봐야 되고 네. 그런 총기가 아닐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게 아하, 보여요. 그렇다고 네. 한다면 개인적으로 불법을 이용을 해서 저것을 개조한 총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총포도검에 관한 법률 위반이고요. 단순히 그 법률 위반을 넘어서서 지금은 고양이에게 저 총을 겨눴습니다만 저것이 언제 사람에게 겨눌 수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것이 불법적으로 개조한 총이고 그것을 소지했다라고 한다면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고 네.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저러한 총기를 소지하게 되었는지도 파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인철 변호사님 아마 경찰이 이 사건 아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수사를 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고양이가 발견된 곳 주변에 CCTV부터 아마 샅샅이 확보해서 좀 살펴볼 것 같아요. 그렇죠. 경찰이 의지만 있으면 범인을 충분히 검거할 수 있고 누구보다도 저희 부모님 이 방송 보고 큰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아, 왜요? 고양이를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그러세요? 네. 예전에 아버지는 길고양이를 데려다 키운 적도 있고 어허. 근데 저는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티 하니까 얘가 고양이가 똑똑해요. 딱 나갔다가 아버지가 들어오면 같이 들어옵니다. 저만 보면 피하고. 그래요? 이거하고 똑같은 감정이거든요. 이 네네. 고양이도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네. 자, 이렇게 동물을 학대하는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이 강화됐거든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는데 네. 실무에서는 아직까지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뭐 동물에 대한 범죄를 사람에 대한 범죄와 같이 취급할 수 있느냐. 그래서 대부분 벌금형이나 가볍게 처벌되거든요. 네. 하지만 동물에 대한 범죄도 어떻게 보면 큰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중하게 처벌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요, 저희가 추정입니다만, 이게 지금 분명히 사람의 소인 건 맞잖아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해보면 소름이 오싹 돋습니다. 왜냐면, 혹시라도 이걸 개인이 만든 총과 총알로 이런 몹쓸 짓을 했다면, 고양이를 상대로 이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를 시험해 봤을 수도 있다. 여기까지 생각을 한다면 지금 상당히
오싹합니다. 지금 저희가 알아봤더니 경찰이요. 어제 이 사건을 접수하고 지금 범인, 이런 몹쓸 짓을 한 사람 검거에 나섰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특정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김유희 프로파일러님. 네. 그 유영철 아까 얘기를 제가 했었잖아요. 근데 그 유영철이 처음에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어떤 어떤 도구를 사용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가를 그 실험하기 위해서 개를 먼저 학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양이 사건도 절대 쉽게 넘겨서는 안 될 것 그러니까요. 같고요. CCTV뿐만 아니라 탄환 분석까지 분명히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탄환 분석을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제조가 됐을 거라든지 아니면 정말 총기라고 한다면 어떤 총기가 맞는지에 대해서 그럼 그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을 해야 그러니까요. 되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경찰이 아마 의지 갖고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총알을 분석을 해보면 민간인이 조악한 기술로 만든 건지 그런 게 나올 겁니다. 일단 거기서부터 수사가 단초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경찰도 신중하게 또 꼼꼼하게 들여다볼 것 같은데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요. 홍순빈 아나운서 많은 네티즌 분들도 지금 분노를 키우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진짜 사람이 무섭다. 말 못하는 짐승을 학대하는 사람들은 똑같이 대해줘야 된다라는 반응이 있었고요. 네. 반드시 범인을 찾아달라. 그리고 이건 살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잠재적 징조 아닌가. 불쌍한 고양이 꼭 찾아내서 강력하게 저 범인을 처벌해야 합니다. 제발 동물보호법 더 강화돼서 강력하게 처벌해 주세요. 라는 등의 댓글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동물보호협회 분들이 정말로 고마우신 분들이죠. 이분들이 정말로 이 고양이 치료, 물론 치료는 의료진들이 했습니다만 이 고양이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지금 돌봐주고 계신데 이분들이 저희 뉴스파이터의 제작진에게 꼭 좀 방송에서 말을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여러 차례 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김동철 교수님, 저 고양이가요, 애초에 이제 길고양이였대요. 애초 주인이 있었던 고양이는 아니래요. 그런데 지금 치료는 잘 받고 수술은 잘 됐습니다만 마냥 저 병원에, 동물병원에 오래 있을 수가 없어서 지금 입양이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라고 뉴스파이터가 꼭 전국에 계신 시청자분들에게 말씀 좀 해주세요라고 여러 차례 요청을 해왔습니다. 지금 저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고통이 컸겠지만 네. 그래도 다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사실 그 겨울에 상당히 고양이들이 많이 이제 죽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요? 자, 겨울철이 되면 물이 얼기 때문에 물을 먹을 수도 없잖아요. 아하. 그리고 먹이에 관계된 거 그리고 또 추우니까 자동차 밑에서 기거를 하는 이제 고양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네. 아까 제가 얘기 드렸지만 10만 마리가 있습니다. 네. 자, 저 경우는 정말 큰 충격으로 인해서 제 생각에는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아마 뭐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다른 동물 같은 게 유기견이나 유기묘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그런 일들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개인과 어떤 단체에서 하는 것들보다 정부 네. 차원에서의 이런 문제들도 좀 해결해 주셨으면 네. 하는 바람들이 같이 있습니다. 홍성 길고양이 보호협회 저희가 연락처까지 또 이렇게 게재를 해드렸으면 정말 좋았겠습니다만 저희가 미처 그 연락처는 저희가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홍성 길고양이 보호협회가 지금 이 고양이를 적극적으로 이 물심양면으로 돕고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 그리고 이 고양이 입양하시는 분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고양이 사랑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은 홍성 길고양이 보호협회로 연락을 주시기를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고양이 빨리 털고 일어나길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참 이거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최단비 변호사님 백 없으면 조용히 살아. 이거 영화 대사에서나 들을 법한 얘기 아닙니까?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해도 참 무섭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바로 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아하. 지난 4일 저녁 6시경이었는데요. 김포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다문화 여고생 A양이
고교 자퇴생, 비양 등 한 7명에게 둘러싸여서 세상에. 협박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이 7명은 이 A양을 둘러싸고 이유가요. 네. 1년 전에 SNS를 통해서 B양에 대해서 A양이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렸다고 의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B양의 남자친구가 7명이 둘러싸인 상태에서 백 없으면 조용히 살아라. 아하. 학교 생활 못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했고요. 또 다른 학생은 이 여고생, 다문화 여고생의 가방에 담뱃불을 문질러서 끄는 등 위협을 하면서 무려 2시간 30여 분 동안 협박을 일삼았고요. 저녁 8시 30분경이 돼서야 이 피해 여고생은 풀려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다문화 가정의 여고생이래요. 그런데 진짜 얼마나 이 7명이 둘러싸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할 거 아니에요, 진짜. 얼마나 놀랐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네. 근데다가 이 다문화 여고생이요. 지금 가정 불화로 인해서 해체 가정 공동생활 시설에 있어요. 아, 그래요? 이 사실이 알려진 것도 그 시설장에게 자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시설장이 그러니까 태국 엄마에게 이제 연락을 어머니 해서 태국 분이세요? 네.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는데 이 여고생이 정말 죽을까봐 너무 무서웠다고 그래서 신고도 못했다라고 되게 두려움을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죽을까봐 무서워서 신고도 못했다고요? 아우 세상에. 그래서 지금 또 너무 큰 충격으로 인해서 지금 5일째 지금 입원을 하고 있다. 5일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지난 5일부터 오늘이 8일이니까 5일부터 심한 정신적 충격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대요. 이 여고생이요. 얼마나 지금 당시에 아마 그때만 떠올려도 소스라치게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장면일 거 아니에요. 협박을 빙 둘러싸서 협박을 받았으니 그런데 김동철 교수님 2시간 30분 동안 협박받은 게 아마 23년 그런 느낌으로 왔을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개인 협박에서 받는 압박의 공포, 그리고 집단이 이제 함으로써 받는 압박의 공포는 이건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큽니다. 아하. 어떤 사례가 있냐면 네. 이렇게 집단으로 받다가 이 사람이 난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네. 결국은 신체적으로 생리적 증상들이 나타나서 네. 마비 증상이 일어나고 결국은 패닉 상태가 왔던 사례가 있거든요. 네. 자, 이런 문제가 정신적인 문제가 결국 신체적인 문제로 확대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집단으로 한 사람을 공격하는 부분들은 꼭 상처를 내서가 뿐만 아니고 네. 말이라든지 집단 행동으로 고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 이렇게 네. 얘기할 수는 있겠죠. 아하. 그런데 거기엔 남학생도 섞여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진짜 저는 이렇게 나쁜 짓을 벌이는 아이들한테는요, 학생이란 말도 진짜 아까워요. 이게 학생입니까? 학생이 이런 짓을 할 수 있어요? 조폭 영화에 나오는 조폭 같은 행동을 하는 게요? 이인철 변호사님, 대체 뭐라고 하던가요? 경찰 조사에서. 그 여고생은 이제 해체가정 공동시설로 지내다가 네. 현재 이제 많은 큰 충격을 받아서 병원에서 지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남녀 학생 각각 한 명이 이제 직접 포근한 것을 들었다. 이제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저도 예전에 이런 비슷한 일을 당했는데 제가 그래요? 좀 미움을 당했나 봐요. 어떤 다른 학교에 다니는 친구한테 인사 안 했다는 이유로 그 학교 학생들이 뭐 단체로 와가지고 막 저를 폭행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가끔 생각이 나요. 굉장히 네. 무서운데 이 여학생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예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그런 거는 큰 처벌 안 했는데 요즘에는 이런 건 당연히 범죄고요. 또 일반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열려서 만약에 그런 행위가 이제 그 학교 생활 기록부에 이제 기재가 되면은 네. 이제 본인에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아하. 절대로 이런 일을 하면 안 되고 또 네. 옆에 같이 서 있던 친구들이 있잖아요. 네. 이 친구들도 같이 공범으로 처벌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하. 만약에 옆에 있는 친구가 이러한 짓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제지를 하거나 말리셔야 됩니다. 네. 그 당시에 이인철 변호사님을 괴롭혔던 그 사람들은 아마 지금쯤 오히려 벌벌 떨고 있을 거예요. 변호사로 돌아온 이인철 변호사님을 보고 아마 벌벌 떨고 있을 것 같습니다. 반성하면서요. 그런데 이 여고생이 앞서 이 다문화 가정의 이 아이였고요. 학생이었고 지금 가정이 그래서 순탄치 않다는데 최단비 변호사님 이 학생이 지금 지내고 있는 가정 생활 상태가 어떻습니까 대체? 이 여학생이요 다문화 가정 학생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선원일을 하시는 아버지와 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선원이시군요. 근데 유년 시절은 굉장히 평범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에 진학할 무렵에 이 어머니가 자녀들을 두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김포시로 전학을 왔습니다. 근데 이제 함께 살게 된 새엄마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선원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베일을 하러
다문화로 떠나시면 어머니가 언니가 있어요. 자매들을 잘 돌보질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공동생활시설에 들어오게 됐는데 그럼에도 이 피해 여학생은 굉장히 꿋꿋했어요. 공동생활시설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때는 교육부 장관상도 받았고요. 공동생활시설로 들어온 이후인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부반장을 맡는데 굉장히 모범적인 생활을 이어나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런 힘든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꿋꿋하게 살려는 의지가 있었던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을 당했으니 이 여학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내가 단순히 다문화라는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외로움을 이겨내고 식식하게 생활을 했는데 이러한 일 이후에 혹시 위축될까 봐 굉장히 이제 마음이 쓰입니다. 진짜 꿋꿋하게 가정 형편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 아니었는데도 정말 꿋꿋하게 혼자서 잘 생활해 가고 이런 학생이었네요.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정말 조폭입니까? 김동철 교수님. 네. 백 없으면 조용히 살라고요? 이거 어디서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들이 이런 말을 합니까, 지금?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외상은 시간이 지나면 몸의 상처는 낫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말에 대한 부분들은 이건 점점점 더 커집니다. 네. 자, 생각을 하게 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런 말들이 상처기가 남고 지금 변호사님이 지금도 트라우마가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사실 이 트라우마는 지속적으로 계속 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 뭐 개인적인 고통도 있겠지만 사회적인 사실 국민 호응들도 많이 해주셔야 되고 네. 도움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걱정되는 건요, 우려된다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번 사건에서. 지금 가해자들이, 최단비 변호사님, 가해자들이 고교생이에요. 물론 학교를 안 다니는 지금 자퇴생 등이 있어요. 이 고교생, 즉 미성년자라고 해서 혹시 처벌이 물렁물렁 솜방망이가 될까봐 많은 시청자분들도 걱정하실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걱정이 되시는 게 소년법 적용을 많이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소년법은 이제 미성년자들이 적용을 받는 것이고 이 소년법의 제도 자체가 미성년자는 아직 완전한 인격 체계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교육을 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화가 가능하고 우리 사회에서 어릴 때 배제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법의 제도입니다.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화가 우선이고 처벌은 나중이라 처벌이 약한데 이미 문제는 미성년자들이 좀 강력 범죄들을 점점 많이 저질러요. 그렇기 때문에 소년법을 좀 더 엄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 나오는 그러네요. 것이고요. 근데 저는 좀 우려가 되는 게 협박이에요. 이건 협박이라서 아직은 엄한 처벌에 대한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시작이거든요. 이런 학교폭력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걸 시작을 해서 점점 더 맞아요. 강한 처벌, 강한 이 폭력이 되기 때문에 맞아요. 좀 지켜봐야 된다. 저는 그러니까요. 이 피해 학생을 좀 지켜봐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주변 분들도 얼마나 안타까우면 홍순진 아나운서 이 사건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좀 알리고 싶어요 하는 글들을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고 있다면서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지난 5일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고생의 피해 사실을 올리면서 10대 청소년들의 집단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글이 올라왔고요. 이 글에는 3,000명에 가까운 분들이 현재까지 동의한 상태입니다. 지금요. 이 학생이 받았을 상처를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요? 백 없으면 조용히 살라고요? 그래요. 저도 백 없어요. 백 없어도 열심히 사는 게 오히려 자랑이지. 백 타령하는 젊은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아이들이 백 타령하는 게 그 정상입니까? 그리고 부모도 책임지세요. 밥상머리 교육을 얼마나 잘못 시켰으면 이런 아이들이 벌써부터 백 타령입니까? 정말로 법이 살아있다면, 눈물이 있다면 단죄를 해주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